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5,000포인트에 안착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미국발 관세 쇼크로 하락 출발했지만 반도체를 앞세워 상승 전환했습니다. 코스닥도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마감 앞둔 금융시장 상황 짚어봅니다. 송태희 기자. 네, 송태입니다. 네, 코스피 상승 반전의 요인은 뭔가요?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장을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칩에 HBM을 단독 공급한다는 소식에 8% 안팎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3%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돌출 발언에 급락했던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도 낙폭을 빠르게 만회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타코 현상이 나타나면서 코스피는 2% 이상 큰 폭으로 오르고 5,068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호실적 기대감에 금융주도 강세입니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가 3%에서 5% 안팎 오르고 있고 삼성생명도 2% 이상 강세입니다. 네, 또 시장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코스닥과 환율도 짚어볼까요? 코스닥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오늘도 1.3%가량 오르며 1078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1조 3천억 원, 외국인이 1,500억 원 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지만 기관이 1조 4,500억 원 이상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바이오 업종이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삼청당 제약, HLB, 코오롱 티슈진이 4%에서 5%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 리노공업, 원익 IPS 등 반도체 장비도 6%에서 9%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장 초반 10원가량 급등했다가 어제 주간 종가보다 8원 안팎 오른 1,448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송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합의를 통해 15%로 낮췄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돌연 합의 이전인 25%로 되돌리겠다고 밝혀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긴급 회의에 들어갔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곧장 미국을 방문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은영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강의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고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세 인상은 미국의 연방관부 개제 등 행정 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SNS 메시지를 통해 관세 인상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글만으로 바로 관세가 인상되는 것이 아닌 만큼 진위와 배경을 파악해 대응하겠다는 뜻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대미통상 현안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을 방문할 계획인데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현재 소화 중인 캐나다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으로 향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전 국회에선 당정협의회가 열렸죠. 네, 우리나라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만큼 국회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당정협의 이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한국 정부, 국회가 이 법을 의도적으로 지체한다는 지적은 우리 국회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후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한정혜 정책위의장과 이미자 재정위원장을 각각 만나 논의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정은영입니다. 이번 트럼프 변수는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을 걸로 보이는 만큼 변곡점이 생길 때마다 분석 보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융권 소식입니다. 지난해 최고치를 찍었던 저축은행 업권 예수금 잔액이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고금리 특판 예금이 자취를 감췄고 화랑 중인 증시 등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지난해 말 잔액은 100조 원 아래로 뚝 떨어졌는데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저축은행권의 고금리 예적금 상품들이 사라졌다고요. 네, 저축은행 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2.94%로 집계됐습니다. 최고금리 상품은 연 3.2% 상품인데 시중은행과 유사하거나 더 낮은 수준입니다.
통상 지금 같은 연초와 연말에는 만기가 몰리는 시기라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특판 예적금을 내놓으면서 자금을 조달했는데요. 고금리 상품이 자취를 감추면서 지난해 말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예수금 잔액은 99조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된 지난해 9월 예수금 잔액은 역대 최대인 105조 원으로 증가했는데 3개월 연속으로 감소하면서 반년 만에 다시 100조 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저축은행이 공격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부동산 PF 부실 여파로 건전성 관리를 해야 함과 더불어 지난해 나온 627 대책 이후로 신용대출 영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가계대출 관리 강화 대책이 나온 뒤 신용대출 가능 범위가 차주의 연봉 이내로 제한됐는데요. 저축은행의 주고객인 중저신용자들이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대출 영업이 위축되면서 자금을 공격적으로 끌어올 유인이 줄어든 겁니다. 또 최근 코스피가 5천선을 넘으며 화랑을 보이는 가운데 시장 자금이 예금에서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저축은행 업계는 다음 달 2억 원 금융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신용대출 규제 완화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변수에도 금융시장은 순항하고 있는데요. 연일 급등하는 증시에 빚을 내서라도 투자금을 더 늘리든 이른바 비투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증권사들도 금리 우대 경쟁에 나서면서 과열 우려도 제기되는 모습입니다. 최윤아 기자, 일단 비투 추세는 어떻습니까? 네,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빌린 뒤 아직 갚지 않은 돈을 의미하는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3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27조 원대였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20일 처음으로 29조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그 다음 날인 21일에는 29조 821억 원으로 새 기록을 쓰기도 했습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많을수록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왔는데 최근 상승장과 비례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1위 수익률을 기록 중인 국내 증시 호황 때문인데요. 불장속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레버리지 투자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증권사들의 금리 우대 경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신용거래 이자율을 연 3.9에서 4.9% 수준으로 낮추며 공격적 움직임에 들어갔습니다. 또 타 증권사에서 대출을 갈아탄 투자자들에게는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증권사도 등장했습니다. 금리 혜택을 통해 고객 기반을 확대하려는 의도인데요. 다만 빚을 내서 고수익을 내더라도 대출이 담보로 잡히기 때문에 주식 하락 시 담보 가치 부족으로 보유 증권이 강제로 처분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가 더 하락하고 투자자들의 비투 심리를 자극할 수 있어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지난해 증권사를 상대로 투자자들이 제기한 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크게 늘어난 걸로 집계됐습니다. 전산 장애로 홍역을 치렀던 키움증권이 분쟁 조정 건수 1위라는 불명예를 썼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네, 지난해 이 분쟁 조정 신청 건수 얼마나 늘었습니까? 지난해 1년간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2,700건을 넘겼습니다. 전년 대비 20% 넘게 늘어난 건데요. 지난 2021년 이후 4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추이를 살펴보면 라임, 옵티머스 사태 여파로 지난 2020년과 2021년 분쟁 조정 신청은 3,000건에 육박했는데요. 이후 서서히 줄어들며 2023년과 2024년엔 2,000건대 초반 수준으로 내려왔는데 지난해 다시 급등한 겁니다. 중복, 반복 신청 건수를 제외하더라도 2,300건을 넘습니다. 네, 이어서 분쟁 조정이 가장 많았던 증권사도 짚어주시죠. 지난해 분쟁이 가장 많았던 곳은 키움증권이었습니다. 지난해 1년간 약 740건으로 증권사 전체 분쟁의 대략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2024년에는 120건에 불과했으나 1년 만에 6배가 넘게 늘어난 건데요. 지난해 4월과 11월 등 연이은 전산장애로 툭하면 먹통이 발생한다는 오명을 쓰면서 투자자들 불만이 커진 영향입니다. 올해도 우려는 이어질 전망인데요. 지난 20일에도 키움증권에서 실시간 조회 화면 지연 현상이 발생하며 새해부터 오류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은 실제 주문 체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설명했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오류로 돈을 날렸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키움증권 다음으로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각각 분쟁 조정 신청 건수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SBS 비즈 신성호입니다. 쿠쿠홈시스 설치 기사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촉구한 데 이어 이번엔 사측의 단체 교섭을 요청했습니다. 업계에서 유일하게 쿠쿠만 이 설치 기사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서 관련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쿠쿠 노조가 처음으로 이 사측의 단체 교섭을 요청했어요. 그렇습니다. 노조는 지난 21일과 22일 각각 쿠쿠홈시스 본사와 대리점 3곳에 단체 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본사로부터 법적 검토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받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쿠쿠는 설치 기사들을 뒷고용하지 않고 개인 사업자 형식으로 계약을 해 사업소득세 3.3%를 내도록 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2022년 법원이 설치 수리 기사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이후 코웨이와 청호 등 다른 렌털 기업들은 직고용으로 전환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열악한 근로여건도 문제인데요. 평균 17,000원인 건당 수수료가 2021년부터 동결된 데다 여기엔 기사 인건비뿐만 아니라 주유비, 주차비 등이 포함돼 있어 실질 소득은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에 대해 쿠쿠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쿠쿠는 설치법인과 위탁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며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 법인과 연 1회,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할 뿐 인사 권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사와 전형적인 근로관계라는 주장은 과도하며 운영상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쿠쿠노조는 이달 초 서울고용노동청에 본사에 대한 근로감독 청원을 제출하면서 업무 보고와 자재 신청 등 모든 업무를 쿠쿠홈시스에 직접 하고 본사 지시를 받아 일을 해오고 있다며 사측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 이른바 두총쿠의 인기가 과열을 보이면서 식당 외 상점들까지 두총쿠를 내걸며 손님 끌기 나서고 있습니다. 판매점이 너무 우후죽순 생겨나다 보니 정부가 위생 등의 단속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위생 점검에 들어간다고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달 초 디저트류 업체 3,6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은 위생적 취급 여부부터 보관 부주의로 인한 제품 변질 등 소비자 신고가 잦은 사항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특히 이번에는 소비자 관심이 높은 유행 디저트 중 두바이 쫀득 쿠키가 주요 점검 대상에 올랐는데요. 주요 원재료가 수입식품인 점을 고려해 무신고 수입식품이나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아울러 무작위로 투거해 대장균과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검사도 병행하는데요.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체에는 행정처분 등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런데 이 두총쿠의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 최근에는 이 이불집에서 판매하는 진풍경까지 벌어졌잖아요. 이번 점검에 이런 곳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디저트류를 조리하고 판매하는 배달 음식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이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따라서 두바이 쫀득 쿠키 판매 위생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실제 이불집과 닭발집을 비롯해 철물점까지 본업과 상관없이 최근 두총쿠를 미끼 상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는 업체가 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온라인 중고시장 등에서는 되팔거나 직접 만들어 판매에 나서는 경우도 있어 역시 신중하게 구매해야 합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이슈가 된 이불집의 경우 조사 결과 직접 제조한 건 아니었고 큰 문제는 없었다면서도 유통 과정에서 변질 가능성이 큰 디저트인 만큼 개인 거래가 활발한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협의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국세청이 생필품 폭리 탈세 기업들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생리대, 기저귀, 물티슈, 안경 등을 만들어 파는 업체들인데요. 생활에 밀접한 제품들의 가격을 불공정한 담합 등으로 올리고 또 세금까지 탈루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린 돈은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유용했습니다. 오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탕 등의 식품 첨가물을 만드는 대기업 A사는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리고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데다 법인 자금은 해외로 부당 유출해 자녀 유학비로 썼습니다. 위생용품 제조업체 B사는 독과점을 이용해 가격을 34%나 올리고 용역 대가와 광고비를 부풀려 특수관계법인과 나눴습니다.
유아용 화장품 제조업체 C사도 가격을 12% 올린 뒤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개인 슈퍼카 사용이나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으로 썼습니다. 또 수산물 도매업체 D사는 특수관계법인을 거래 단계에 끼워 넣어 유통 비용을 상승시켰습니다. 소비자 가격은 올리고 사주일가는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나 해외여행, 유흥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실체 없는 원가 상승을 핑계로 가격을 올린 생리대, 기저귀, 물티슈, 안경 제조업체와 부당하게 유통 과정을 늘린 수산물 등의 먹거리 업체 등이 주로 적발됐습니다.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 요인을 차단하고 서민 물가 안정과 시장 경제 정상화를 위해 생필품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적극 대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이런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에겐 과도하게 바가지를 씌우고 정작 정당한 세 부담은 회피한 혐의입니다. 조사 대상 17개 업체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4천억 원에 달합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기 피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발주 공문을 위조하는 등 최근 관련 피해 규모가 1억 원을 넘긴 걸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관광공사를 사칭한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불과 석 달 동안 공사 임직원을 사칭한 사기는 모두 5건, 피해 규모는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공사와 관련한 피해 업체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확인된 사건 외에도 공사 사칭 사건으로 의심되는 관련 피해 민원 전화도 최근 2주 동안만 수십여 통 걸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의 한 피해 업체의 경우 관광공사 명의의 물품 구매 확약서와 공문 등을 받고 대금 1,000만 원을 송금했지만 공사와 관련 없는 사기임을 뒤늦게 알았고, 대전에서도 실제 공사의 해당 부서 주무관 이름과 똑같은 명함과 공문서를 내밀며 물품 조달을 요청받아 1,900만 원을 송금했지만 돈만 뜯긴 피해 등이 발생했습니다. 관광공사 측은 실제 계약 체결 이력이 있는 업체 2천여 곳에는 주의 공문을 발송했다며, 공사는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이면 거래를 알선하거나 개인 명의 계좌로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직접 공사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관광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 지자체에서도 공무원을 사칭한 소상공인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죠. 네, 이달 초 경기 이천에서는 전기공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에게 토지주택공사 과장을 사칭해 대금 3,7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했고, 인천 차이나타운 식당에서는 보건소 공무원 단체 회식이라면서 고가의 와인을 미리 준비해달라고 업체를 연결해 와인값 수백만 원을 송금하게 한 뒤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관의 실제 거래업체 정보 등을 파악한 뒤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사칭 범죄가 갈수록 대담하고 치밀해지고 있지만 추적이 쉽지 않은 만큼 선입금 요구에 응하지 말고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등 사전 예방이 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넥슨의 모바일 인기 게임 메이플 키우기 논란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한 속도 조작 의혹에 이어 유료 아이템 확률까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결국 넥슨 코리아 공동대표가 직접 고개를 숙였습니다. 담당자 해고라는 이례적인 카드까지 꺼냈지만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지혜 기자. 네, 대표 이사들이 직접 고개를 숙였다고요. 그렇습니다. 강대현, 김정욱 넥슨코리아 공동대표는 어제 저녁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난 11월 6일부터 한 달간 어빌리티 옵션 최대 수치가 안내한 대로 등장하지 않았다면서 담당 부서에서는 12월 2일에 이를 발견하고 안내 없이 수정 패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빌리티 옵션은 게임 속 캐릭터에 붙는 추가 능력치로 유료 결제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문제는 게임 출시 이후 약 한 달간 아무리 능력치를 재설정해도 붙을 수 있는 스펙의 최대 수치가 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이용자들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 담당 부서는 지난해 말 이 같은 오류를 발견하고도 유저들에게는 별다른 안내 없이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공동대표는 본인들도 어제까지는 이러한 내용을 몰랐다면서 메이플 키우기 담당 책임자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이례적으로 해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메이플 키우기 이용자 1,000여 명은 담당 책임자 외 어느 선까지 이번 논란에 대해서 미리 알았는지,
또 실시간 확률 모니터링 시스템 탐지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건 명백한 내부 통제 미비가 아닌지 등 회사 측 해명글의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그대로 신고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공론화가 시작되자마자 빠르게 인정한 것도 이례적이에요.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공론화가 시작된 지 거의 하루 만에 빠르게 회사 측 사과와 보상안이 나왔는데요. 이번 사태가 과거 메이플스토리 큐브 확률 조작 사건에 대한 기시감을 불러일으키며 공정위 조사를 촉구하는 고객 인원으로 이어지자 회사가 빠르게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뜩이나 넥슨은 내일 오후 지난 2024년 공정위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관련 과징금 116억 원 부과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입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